채널A의 저녁을 책임지는 정치 시그널 나이트,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정치권의 이슈를 정리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해찬, 김진욱, 이기인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내일이 디데이입니다. 오늘 저희가 키워드 두 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키맨입니다. 내일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할 키맨이 누구냐, 이거 찾기에 오늘 또 여러 가지 설들도 있고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뭐 그냥 두 갈식으로 하죠. 저희는 8인 재판관의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예상을 좀 여기 판넬에 써주시면 됩니다. 아, 이제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방식의 뭐 답을 써주셔도 되고 숫자를 써도 되죠. 숫자를 쓰셔도 네. 되고, 그걸 쓰시고 나면은 아마 그 설명을 하시는 와중에 키맨이 누구인가 뭐 이런 설명들이 좀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8명의 재판관 누구인지는 저희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뭐 오늘도 계속 평의를 진행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한번 모여서 어떻게 회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둘러앉아서 뭐 평의, 평결 이런 절차를 좀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내일 오전까지도 저 절차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장해찬 최고부터 한번 예상했습니다. 4대4. 네, 저는 4대4로 기각이 나올 것 같고요. 이 탄핵 반대 4표 안에서도 각하 2인, 기각 2인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심판에서 일관되게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했던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낼 것 같고, 김복형, 김영두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내지 싶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꼽은 키맨은 김형두 재판관인데요. 예. 사실 김영두 재판관이 중도 보수 성향이다라는 분석과는 별개로 최근의 주요 재판에서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등과 비슷한 선고 결과를 낸 바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 지정에서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나 그간의 탄핵 선고 평의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이 김영두 재판관이 김복형 재판관과 매우 막역한 관계다라는 후문도 전해지고 있어요. 네. 이러저러한 연유로 5대3 교착 상태에서 김영두 재판관이 4대4로 기울게 되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 아닌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4대4가 돼야 마은혁 재판관이 설령 임명되어도 못 건드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봤자 5대4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5대3일 때는 쉽게 판결 날짜를 잡을 수 없지만 4대4가 되었을 때 김영두 재판관의 어떤 확실한 선택으로 판결까지 간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재밌는 게 이번 주에 김영두 재판관이 뜬금없이 헌법재판소를 한 바퀴 돌았어요. 아, 그래요? 직원들과 함께. 예. 그게 또 기자분들에게 다 포착이 됐거든요. 기사가 그냥 났죠. 밥 먹고 산책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마치 날이 좋아서. 내가 이제 차기 헌재 소장이다. 아,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민주당에서는 가장 강렬한 정계선 재판관을 헌재 소장으로 밀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다. 나다. 나다. 여기 나다. 내가 이제 소장이야. 난가? 라는 걸 보여주는 예. 이 민감한 시기에 카메라 있는 거 뻔한데 그렇게 시찰을 하는 굳이 데서 노출이 되게. 저는 그 김영두 재판관이 우리 국민들에게 좀 힌트를 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진욱 대변인은 뭔가 종교적인 워딩이네요. 믿음 천국 불신 지옥. 이걸 뭐 종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8대 0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이 있다. 예. 만약에 이런 믿음이 깨진다면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어떤 길로 가게 될 것이냐, 굉장히 지옥과 같은 상황이 올 것이다. 대혼란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네. 측면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써봤고요. 저는 8대 0의 이 과정들이 좀 지난하긴 했지만, 헌법재판관 8분이 이 사회의 이 헌정 질서 또는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하셨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특히 지금 우리가 12월 3일 밤에 봤던 그 많은 모습들, 뭐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국회를 점령하고, 그 와중에 거기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이 저항이 있고, 그런 저항들 속에서 다친 사람들이 없다고 하지만, 사상자가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사상자들이 발생했고, 또 엊그저께 동영상 나오는 거 보면 군인들이 민간인 기자를 체포하려고 해서 이 수갑 타이를 채우려고 했던 그런 장면들,
네. 또 전원을 내리고 뭐 이런 했던 여러 가지 장면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온 국민들도 실시간으로 중계를 봤지만 전 세계가 지켜봤던 장면들인데 만약에 그런 장면들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복귀를 통해서 지난 12.3 비상계엄을 용인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과연 우리 사회가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겠는가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고민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보고 제가 이제 키맨을 한 분을 꼽아본다면 저는 정영식 재판관을 꼽을 것 같아요. 정영식 재판관. 네.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이 변론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정영식 재판관께서는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날카롭고 까칠한 질문들을 좀 자주 하셨어요. 예, 오히려 뭐 대통령 측에 불리해 보이는 것도 뭐 얘기를 그렇고 했었고. 또 이 청구인 측에 좀 불리해 보이는 질문도 하시기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양쪽을 굉장히 균형감 있게 봤다라는 거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이 주심 재판관이 마지막 이 판결문을 쓰지 않습니까? 이 판결문이 정말 역사적인 판결문으로 작성돼야 할 중요한 책무를 네. 이 정영식 재판관이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정영식 재판관이 어떤 이 지금의 이 변론이 끝나고 한 달이 넘도록 잡히지 못했던 선고 기일을 잡는 데에도 상당히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재판관님들의 의견들을 이 판결문에다가 녹여 넣는 그 과정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키맨을 저는 일단 정영식 재판관을 꼽아봅니다. 네. 이기인 최고는 뭐죠?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전원일치? 네. 같은 의미 아니에요? 만장 전원이거든요. 일단 만장일치는 이견이 없이 깨끗하게 일치되는 의견을 이제 만장일치라고 하고 네. 재판관 중에 그래도 다 인용이지만 그래도 개별 의견을 넣거나 보충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원일치라고 구분하더라고요. 소수 의견이 좀 담기는. 맞아요. 저도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장례찬 최고가 방금 얘기했었던 기각 각하설에 조금 더 무게를 두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고가 한없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거의 다한 시점에서 선고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는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예. 죄송한데 하품하지 말아주십시오. 왜 하품하시는 거예요? 아니 원샷이 안 잡힐 했는데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방송에서? 예. 너무 크게 중간에 할 너무 말이 끊겼어. 너무 크게 작년 출제가 언급까지 했는데 우리랑 불구하고 모니터를 보면서 한단 말이야 이 사람아. 어쨌든 네. 선고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예. 기각 이렇게 하품하는 각하 사람도 생기고. 가능성도 하품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 정도로 좀 이렇게 이견을 못 좁히지 않았나라는 생각 때문에 기각 각하를 예상했는데 재판관 2명의 임기가 있는 2주 전에 선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남은 평의 시간을 안 쓴 증거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견과 쟁점들은 정리가 됐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거라서 저는 만장일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원일치까지는 가겠다라는 예상을 하고요. 저도 키맨은 정영식 재판관을 뽑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면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이 심판이라든지 또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그렇고 한도수 총리의 심판에서도 그렇고 대통령한테 가장 가까운 의견을 결정을 했었던 사람이 이 정영식 재판관이었는데 변론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계엄에 대해서 엄격하게 질의를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특히 헌재에서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었던 조성현 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도 이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증언에 대해서 대통령 측이 반발을 하니까 오히려 혼을 내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네. 이런 것만 봐도 계엄이나 체포 지시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고 좀 엄히 판단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탄핵 국면에서는 정영식 재판관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또 주심 재판관이다 보니까 뒤따라오는 재판관들의 영향까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키맨으로 정영식 재판을 뽑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좀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때 김영두, 정영식 두 분이 좀 질의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질의 내용에서 이분들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드러난 경향도 있는데 근데 뭐 언론에서 좀 꼽고 법조계에도 여러 번 이제 물어보면 나오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이 세 분 중에는 언급을 안 하셨는데 김복형 재판관을 키맨으로 꼽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어느 정도 확인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헌재 평의 과정에서 김복형 재판관이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소위 말하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라는 게 일부 보도로도 나왔고요. 네. 실제로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에서 조한창 정영식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지만 기각 중에서 이건 아예 위헌도 위법도 아니다라는 제일 센
어떤 보수 성향에 가까운 판결을 김복형 재판관이 내렸기 때문에 탄핵을 반대한다면 탄핵 기각이나 각하 쪽 분위기를 가장 세게 주도적으로 몰아가는 사람이 김복형 재판관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왔던 거죠. 예. 근데 제가 김복형 재판관을 키맨으로 꼽지 않은 건 지금 저희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 법 여권에서 봤을 때는 김복형 재판관은 이제 미들맨이다. 굳은 자야? 네, 확실하게 굳은 탄핵 자다? 기각이다. 근데 이제 김영두 재판관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최근 판결도 약간 저쪽도 갔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올 것 같으니까 제가 키맨으로 짚은 거고. 아, 그러니까 그 전에 5대3일 때는 이제 거기 김복형 재판관까지 들어있어서 그런 거고 네. 4대4가 되려면은 김영두 재판관까지 와야 와야 되는 거죠. 거군요. 네, 근데 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어떤 1등 공신, 만약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부분은 이전에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김복형 재판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예. 네, 반대로 문영배 재판관이 키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래요? 드는 게 취재를 좀 해보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이렇게 뭐 앞에서 뭐 회의를 이끌기도 하지만 절대 유들유들하거나 부드러운 스타일이 아니랍니다. 부단지법에서 함께 일을 했었던 변호인에 따르면 상당히 독불장군 스타일이래요. 네. 이제 본인의 의견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걸 수렴해가지고 회의체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장이 항상 옳다라는 식으로 회의를 이끌어간다고 하는데 그냥 취재입니다. 제 뇌피셜일 수도 있고요. 예. 그 얘기를 듣고 김복형 재판관 또는 보수형의 재판관들이 반발 심리에 의해서 기각 또는 각하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영배 재판관이 키맨 역할을 하는 걸 수도 하지 않을까라는 오히려 생각도 반작용을 듭니다. 일으키는 네. 쪽으로의 키맨. 이게 뭐 저희 다 지금 어차피 얘기하는 거 우리가 네. 그 추측이죠. 안에 들어가서 이 상황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장해찬 최고께서 말씀 주셨던 것도 그냥 언론에 나와 있는 예. 또 소위 속칭 이 지라시라고 하는 네. 정보지들에 의한 내용들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중심으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재판 내용을 좀 놓고 중심을 놓고 본다면 저는 김복형 재판관님 같은 경우도 키맨은 될 수 있다. 근데 어떤 키맨이냐? 지난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리 여기에서 명확한 기각 입장을 정리하셨어요.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입장을 정리하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계선, 김복형 이 두 분이 서로 맞수처럼 또 반대의 입장을 고집하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들이 많이 해석들을 했던데 저는 그 해석보다는 오히려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자기 의견이 있다. 그러니까 조한창, 정영식 두 분은 그 당시에는 각하 의견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각하라는 것은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사건이라고 보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난 판단하지 않겠어. 예. 라는 의미를 준 거잖아요. 그거를 오히려 뚜렷한 주관이 있다고도 뭐 어떤 분들은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확인된 게 없다. 그런데 김복형 재판관은 그때 명확한 자기 의견을 드러냈고 그것이 비록 기각이지만 그 기각이 의미 있는 기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거 이것에 대해서 우리 헌법에는 즉시 임명이라는 즉시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당 기간 동안 요 임명은 해야 되는 건 맞고 예. 다만 즉시 할 거냐 아니면 좀 일정한 상당 기간을 줄 거냐라고 봤을 땐 이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임명해야 된다. 그것이 헌법 정신이다라는 판단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분은 원칙주의자다. 헌법에 대한 네. 헌법에 대한 원칙주의자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각하 의견 쪽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또 원칙적으로 5가지의 쟁점 사항이 있잖아요. 이 쟁점 사항을 한 가지 한 가지를 따져 보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부분 분명히 있다. 이것을 중대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차치하고 일단 이걸 평가를 해봐야 뭐 어떤 결론을 도달할 수 있다면 예.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평가하실 것 같다. 그래서 각하 쪽으로 안 간다면 결국 이거를 평가했는데 인용 결정을 안 내린다? 이거 가능할까요? 저는 뭐 그런 제 생각이 있어서 예. 김복형 재판관도 분명히 인용 쪽으로 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뭐 외부와의 접촉도 좀 차단한 채로 극도의 보안을 좀 유지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최종 결정문은 여러 가지 버전으로 좀 써놨다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일 선고 전까지도 좀 조율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선고 시간이 10시가 아니라 11시로 잡힌 것도 직전까지 마지막 평의 작업을 거치기 위해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문 그러니까 탄핵이 법적으로 인용되느냐 기각 각하되느냐는 이미 정해졌죠. 예.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소수 의견이나 별개 의견을 얼마나 담아주느냐 그리고 주요 쟁점에 대해서 어떤 법정 의견을 헌재의 대표 의견으로 담느냐는 결론과 무관하게 헌법재판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이나 뭐 사전 조율 작업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탄핵 선고 시간도 오전 중에서는 가장 늦은 오전 11시로 11시로. 잡힌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이 모든 게 추측이고 또 각자 진영의 희망이 섞이긴 했습니다만 정말 8대 0이라는 전원일치 판결이 매끄럽게 합의됐다면 판결 이후에 판결문을 작성하는 시간이 며칠까지 필요했을까? 보통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는 각각 기각 인용이었지만 전날 저녁이나 그날 오전에 판결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건 판결을 하고 나서는 쓰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인데 이번에는 판결을 다소 일찍 한 걸로 알려져 있죠. 며칠 전에 하고 선고문 쓰는 기간이 한 사흘 정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건 결과에 있어서도 이견이 있으니까 그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게 저의 희망 섞인 추측입니다. 네. 이견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장일치는 아니고 전원일치 뭐 이 정도더라도 어쨌든 소수 의견이 좀 담기는 긴 결정문이 좀 나올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대통령 판결 때도 그게 정확히는 사실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예. 거예요. 재판관들끼리 그 이후에도 입을 안 여니까 어떻게 결정하는지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 이후에도 재판 연구관들이나 취재를 통해서 정확하게 평의와 판결 그리고 구두로 어떤 형식으로 정해졌는지를 몰라요.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거 예. 그냥 뭐 귀동량으로 들은 것 정도이지 어떤 형식으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결정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만큼 2주 동안의 시간을 남겨놨다는 것 자체가 사실 더 이상 평의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굳이 재판관들의 임기를 뭐 더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는 논란 속에서 남은 평의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쟁점이 정리됐다고 보는 것이 사실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예. 저는 뭐 이미 진작에 주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이 보수 논객들이 한 얘기 중에 지금 이 우리 사회가 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이 문제가 옳고 그름 또는 위법 위반 사항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따지는 것도 있지만 이 판결 이후에 대한민국이라는 조금 더 큰 그림 그래서 이 법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법 적용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 이런 것들까지도 고민을 하는 그런 조직이다. 그래서 뭐 이 사법적 조직도 있지만 정치적인 영역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그런 걸 보면 지금 이 광장의 열기가 너무 양쪽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쪽도 너무 과열되어 있어요. 반대하는 쪽도 과열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일정하게 좀 김을 좀 빼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네.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작년 12월 말에 정영식 그 주심께서 재판을 처음 이제 변론 준비기를 할 때 뭐라고 처음 일성이 뭐였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이 시급성이나 중대성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사건이다. 네. 앞으로 그렇게 다뤄가겠다라고 하고 굉장히 속도전을 했죠. 근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특히 국민의힘이나 탄핵에 반대하시는 쪽에서는 졸속적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걸 누가 수긍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들을 했고 그게 이제 좀 지나왔어요. 근데 지금 2월 25일 날 변론을 종결한 이후에 한 달이 넘도록 기일이 안 잡히니까 계속 언론들이 예정하잖아요. 3월 14일일 거야. 21일일 거야. 28일일 네. 거야. 결국 막 4월까지 왔고. 네, 결국 4월까지 넘어왔죠. 그 과정들 속에서 이게 합의가 안 돼서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합의는 진작에 됐는데 너무 빠르게 끝냈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 오히려 공격들을 예. 피해가는 해칭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든 탄핵에 찬성하는 쪽이든 아니면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나 반대하는 쪽이든 헌법재판소에서 왜 판결을 안 하느냐라고 얘기하지. 예. 지금 판결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 오히려 시기를 그래서 좀 끌었다 이렇게 조정했다. 보시는군요. 예, 조정을 했다. 그런 얘기들도 이 보수 논객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 아 이게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나름 또 합리적인 이유는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 또 이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 좀 반발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좀 듣기에 따라서는 좀 무서운 얘기예요. 이재명 대표가 12.3 계엄 때 최대 1만 명의 국민 학살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최근에는 계속 군사 쿠데타, 친일 군사 쿠데타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걸 좀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거든요. 근데 바로 뭐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표현까지 왜 전날에 굳이 썼다라고 보시나요? 불안해서 그렇죠. 불안해서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무죄라는 좀 기상천외한 판결 받기 이전에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본인의 판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시민사회와 함께 우리가 불복 선언을 미리 하자. 그리고 뭐 승복하라는 여러 언론사회와 이 시민사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승복 선언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제주 4.3 추모 현장에 가서 확인되지도 않은 1만 명 뭐 학살 계획 네. 이런 것들은 국민의 공포 심리를 조장하고 양극단의 지지층을 굉장히 격동시키는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이런 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민주당 지지층에게 있어서는 상대를 또 악마화시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는 보수 지지층은 또 그만큼 또 화가 나기 마련이고 이게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 물리적 충돌을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바라는 건가? 야기하는 건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좀 조급하고 다급해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에도 별로 확실한 정보가 없는가 보다. 만약 탄핵 인용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으면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국민 통합적인 메시지를 냈을 겁니다. 그게 본인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하루 전에도 국민의 공포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이런 망언에 가까운 극언을 내뱉는다는 건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지 않다. 뭔가 쫓기고 초조하니까 자극적인 언어로 헌재를 자극하고 이런 탄핵의 당위성을 더 과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사실 또 검찰 수사 기록이나 이런 데도 뭐 공식적으로 담겨 있는 얘기는 아니다 보니까 이 대표가 좀 확인 안 된 좀 그냥 뭐 떠돌아다니는 얘기를 너무 그냥 단정적으로 했다 이런 비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비판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이제 이 메시지를 낸 장소 네. 이제 제주도 4.3 사건 기념식장 아닙니까? 예. 그럼 4.3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아픈 부분이에요. 그것도 국가 폭력에 의해서 많은 이 민간 우리 국민들이 희생당했던 그걸 추념하기 위해서 예. 오늘 찾았던 현장이고 다시는 국가 폭력에 의해서 이렇게 그 민간인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 대표적인 국가 폭력이 뭐냐면 비상계엄입니다. 그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 민간인들이 희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초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지난 12.3 비상계엄에서 뭐 그 지금 이재명 대표가 1만 명을 얘기했다고 굉장히 뭐 그건에 가깝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노상훈 씨 수첩에 1차 수거 대상 명단이 500명 있어요. 그러면 1차부터 10차까지 있었어요. 그럼 최소한 5천 명이에요. 네. 근데 이 수거된 사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뭐 연평도고 어디고 막 이렇게 가가지고 가면서 뭐 수장도 시키고 뭐 사살도 하고 한다 그랬는데 그날 12월 3일 밤에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가잖아요. 이 계엄군들이 가지고 간 실탄이 거의 한 10,000발 가까이 됩니다. 이 실탄을 왜 가져갔을까? 어떨 때 쓰려고 가져갔을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훈련 나갈 때 그냥 덜렁덜렁 들고 나가는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차하는 순간이 생긴다면 얼마든지 이 국가에서의 된 이 무장된 이 병력들이 민간인들에게 이런 상황들을 전개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네. 그런 뭐 지금 오늘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왜 저런 메시지를 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억울한가요? 억울하시면 나중에 그 다 이제 형사 재판에서 확인하면 될 일인데. 새빨간 거짓말 뭐 이런 입장을 냈던데요. 근데 지금 조사를 한 거 보면 실탄이 저기 예전에 12월 달에 나온 조사 기록에서는 뭐 한 15,000발도 이게 나왔었는데 네. 제가 정확하진 않아서 대략 한 1만 발 정도의 실탄은 소지를 했었던 것이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 노상원 씨가 어쨌든 뭐 그 수거한다고 했던 사람들도 대략 한 5, 6천 명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진행될 수도 있었던 것이고, 또 HID의 부파 공작원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행태의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그런 계획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조사되고 있는 과정이라면. 네. 근데 너무 크게 하신다 분명히. 그렇다면 말이 너무 길다.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정도를 추론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이 정도가 우리가 미연에 막았기 때문에 망정이지 아니었다라면 더 큰 불행한 상황도 예.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4.3 제가- 짧게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렸다. 근거는 그렇게 이해해 있었다. 주시죠. 뭐 이런 네. 말씀 같고요. 근데 그러니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이제 수거 대상이라는 말이 써 있으니까 그걸 유추해 가지고 학살 계획까지 비화시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10,000발이 있었으니까 10,000명 정도 유추하는 거냐? 그럼 20,000발이 있으면 20,000명으로 추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건 좀 억지스러운 거고, 사실 뭐 심정은 알겠는데 너무 황당무계한 소리를 한 거죠. 사실 정치인 수거 대상만 있었었지 그 노상원 씨라는 수첩에 대해서는 국민학살 계획이라는 건 일체 없었었고, 뭐 그렇죠. 일반 국민에 심지어 대한 또 거는 뭐 정치인도 국민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 내지는 국무위원, 장관, 장성들의 모든 공소장 그리고 수사 상황에서 누군가를 학살하려다라는 계획조차 공소장 내용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저께 보궐선거에 좀 이렇게 고무돼가지고 좀 신나서 흥분해가지고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담양군수 선거는 조국 혁신당한테 이게 전략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안 좋은 게 사실 뭐 학살까지는 아니더라도 죽음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누구 먼저 떠올리겠어요? 이재명 대표부터 떠올리겠죠, 사실은. 계엄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하는 국민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얼마나 황당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세요. 고 김문기 씨라든지 고 유한기 씨라든지 예. 특히 가장 측근에 뒀었던 고 전영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유서에다가 이재명 대표 그만 정치하십시오. 당신한테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까? 라고 유서까지 남기면서도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전략적으로도 민주당이 이렇게 학살 계획, 죽음 얘기하는 거 좋지 않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굉장한 망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참고로 하나만, MBC에서 이 비상계엄 직후에 냈던 보도 중에 뭐 시신 3,000구를 담은 백을 준비했다. 이거 네. 전부 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판정이 났거든요. 일단 국방부는 설명을 했죠. 네. 거기에 그리고 관련해서.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야당이 얼마든지 비판하는 거 저는 야당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토론을 할 수 있는 영역이죠. 다만 이 학살이라는 단어는 매우 민감한 단어잖아요. 예. 그리고 듣는 국민들이 정치 성향을 떠나서 좀 공포에 질릴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고, 또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이런 말 듣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물리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추동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내일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물리적 충돌이 없고 안전해야 된다는 데 모두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을 좀 차분하게 진정시키는 언어를 써야지 바로 전날 이렇게 날선 뭐 학살이다 뭐다 하는 폭력과 연관되는 단어를 쓰는 거는 서로가 조금 자제하는 게 올바른 정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갈 수 있는 말을 해주셔서 두 번째 키워드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역공인데요. 지금 승복 선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 측 뭐 민주당 쪽에서는 여러 가지 좀 역공을 펴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일단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승복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승복 선언을 안 하는 이유는 뭘까? 여기에 대한 이유? 예. 대체 왜 안 하는 걸까? 속내가 아무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인지를 좀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도 국민의힘에서는 헌재 선고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것이다 이런 지도부의 메시지가 나왔고, 민주당의 승복 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승복할 것은 오히려 윤 대통령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또 먼저 쓰신 장해찬 최고부터 볼까요? 두 사람이 각각 이런 이유로
승복 선언을 안 한다라고 보시는군요. 저는 이재명 대표는 명백하게 지금 국민 사이에 물리적 충돌, 내전을 유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전이라는 무서운 단어는 제가 쓴 게 아니라 최근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의 공식 발언에서 나온 단어이고요. 예. 유혈 사태라는 단어도 공개석상에서 썼죠. 네. 만에 하나 탄핵이 자신들 원하는 대로 안 됐을 경우에 뭔가 물리적 충돌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켜서 거 봐라! 이거 다 헌재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 네. 빨리 하야해라. 예. 막 이런 여론을 만들어 가려고 이재명 대표가 매우 조급하게 승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승복 못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거 아닌가. 근데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한 3주 전에 우리 채널A에 나왔을 때 예, 여기 인터뷰 정치신문 하셨잖아요. 라이트에서. 거기선 승복한다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와서는 막상 선고 기일 연기되고 좀 초조해지니까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라면서 말을 또 바꿔요. 역시나 말 바꾸기에 달인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데서 저는 좀 내전 유도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길한 생각까지 들고,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은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자마자 뭐 광화문 집회 가서 마이크 잡을 거다 어쩔 거다 했는데 그냥 조용히 지지자들을 격동시키지 않고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과 직접 관저에 만나고 전화했던 국민의힘의 지도부와 주요 정치인들은 일관되게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욕먹으면서까지 우리는 승복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여권의 승복 기조에 대통령도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진욱 대변인은 글쎄 뭐저 승복 그 침묵이 승복이라는 표현에는 좀 동의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쉽게 하실 수 있는 승복이면은 그냥 한 말씀만 하시면 될 텐데 안 하시는 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승복 선언을 안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다. 앞으로 만약에 네. 뭐 기각이 됐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 이후에는 더 의미가 없는 얘기니까 그 부분은 빼고, 인용이 됐을 때 전제로만 얘기를 하면, 인용이 되고 나면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 많아질 겁니다. 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특히 국민의힘, 여긴 참 국민의힘 아니지. 죄송합니다. 범여권. 여권 인사. 네. 네, 범여권 인사들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예. 것이고, 그래서 뭐 저는 지금 이 승복 선언을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3주 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 노은지 부장님하고 인터뷰할 때 예.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아니 도대체 똑같은 얘기를 몇 번씩 해야지 믿음이 가는 거예요? 누구는 침묵해도 승복으로 받아주면서 누구는 직접 입으로 얘기했는데도 왜 그거를 안 받아주는지 바꿨잖아요. 모르겠는 거예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거다 근데 이러면서 말을 그러니까 바꿨잖아요. 말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승복은 이제 내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 하는 거다라고 아니 하니까. 그건 기본적인 거죠. 그거는 원칙적인 부분 아닙니까? 지금 이 비상계엄을 이재명 대표가 일으킨 거 아니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일으켰고 이것이 헌정 유린 사태다라는 이유로 지금 재판대에 올라가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판결이 내려지면 그 판결에 대해서 수용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여기도 적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하는 부분을 국민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금 저 상황이 뭐지? 내가 볼 때 나는 저걸 이해 못 하겠는데 라고 국민들은 다른 평가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승복과 국민의 승복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을 그냥 마치 강요하듯이 왜 승복선언 안 해? 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데, 저는 그거 매우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네.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기인 최고는 둘을 묶어서 쓰신 것 같네요. 아니 근데 저는 승복이라는 이 무형의 가치를 두고 이렇게 두 분이 길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대단들 하시다 정말. 예. 이 논평과 평론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거구나라는 걸 다시금 느끼고요. 방송이 쉬운 게 아니에요. 아 정말 네. 진짜 일단 승복을 가장 먼저 말해야 되는 건 대통령이 맞죠. 야당이 계엄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탄핵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이재명도 아니고 또 야권 인사도 아니고 대통령이고. 윤석열 본인입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승복하겠다라고 말해줘야
그걸 듣는 반대의 국민들도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좀 더 침착해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승복을 해야 된다, 먼저 해야 된다고 보는데 또 반대로 이번 계엄에 있어서 민주당의 책임이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쌍탄핵, 줄탄핵 그리고 국무위원들 전원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통탄핵까지 나오는 마당에 사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일을 세를 과시하면서 계속해서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번 계엄 국면에서 민주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 좀 승복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청개구리라고 쓴 이유는 승복은 아니 불복할 수 있는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없죠. 자꾸 상대당에서 승복거리니까 승복하고 싶다가도 안 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마치 공부하려고 책상 앉아 있는 학생한테 공부해라라고 얘기하면 화나는 것처럼 자꾸 상대당에서 난 승복하려고 하는데 자꾸 뭔가 승복을 안 하는 사람처럼 매도하고 치부해 버리니까 오히려 승복을 안 하게 되는 정치권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심리적으로는 불복을 할 수 있잖아요. 물리적으로는 단심제인 헌재의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도리는 없는데 뭐 마음적으로는 불복을 하고 아까 장해찬 최고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지자들을 조금 추동시키는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건 불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를 혹시 그 두 사람이 다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생각이 정치권의 들거든요. 모습을 봤을 때 탄핵이든 기각이든 인용이든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 뻔히 알 거 아닙니까? 만약에 기각이 나면 민주당에서는 재탄핵 들어갈 겁니다. 예. 그건 뻔할 거고 만약에 기각이 되면 들어갈 거고 예. 또 인용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가만히 계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광장으로 나가든 광화문으로 나가든 본인의 정치적 영향을 어떻게든 소비하려고 할 겁니다. 그건 뻔히 보이는 건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승복을 걸고 말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승복 논쟁 가지고 며칠째 뭐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내일 11시면 결론이 나올 테니까 근데 오늘 민주당에서 나온 표현들을 좀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김진욱 대변인이 했던 얘기랑 비슷합니다. 당사자도 아닌 사람한테 승복 묻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히려 당사자한테나 물어라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한민수 대변인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사과를 할 테니까 승복해라 이런 식으로 피해자에게 승복을 요구하는 것 같다. 학폭 피해자 가해자에 좀 비유를 했더라고요. 이건 좀 적당한 비유라고 보시나요? 근데 지금 우리 노은지 앵커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승복을 하느냐 마느냐 승복 메시지가 있느냐 마느냐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그 지지층들을 지금 추동하느냐 지지층들을 계속 부추기면서 뭔가 탄핵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이후에 물리적 충돌이 있게끔 하는 위험한 언어들을 쓰느냐 마느냐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는 그런 메시지는 안 나오잖아요. 뭐 탄핵이 만약에 인용되면 내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윤 대통령이 합니까? 국민의힘에서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탄핵 심판의 대상이 윤 대통령인 건 맞지만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과 이재명 대표는 탄핵이 기각되면 내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내전이 뭐예요? 국민들끼리 총칼 들고 싸우는 거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쪽. 그러니까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승복한다는 메시지 내긴 이미 너무 늦었죠. 근데 적어도 본인들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왔을 때도 물리적 충돌만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네. 지지자 여러분 내일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하시고 냉정과 이성을 찾으시고 경찰의 지휘에 잘 따라야 된다. 이런 정도의 다독이는 메시지는 저는 정치권에 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어쨌거나 계속해서 승복 이야기를 하면서 지지층을 좀 안정시키려고 노력이라도 하는 반면 민주당의 지도부와 주요 정치인들은 이게 만약에 기각되면 뭐 나라가 군사 독재가 되는 거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면서 오히려 더 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의 어떤 충동적인 행위 등을 뒤에서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실질적인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런 말씀만 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진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승복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승복일까? 약간 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지난번 이런 일이 한번 있었죠.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있기 직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오전에 이재명 대표 항소심에 대해서 승복해라라고 얘기하셔요. 예. 그리고 나서 무죄 판결이 딱 나오니까 갑자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재판부를 뭐 성향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 승복을 얘기하시는데 어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전제로 할 때만 승복하겠다라는 건 아닐까.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요렇게 라는 선고가 나온 다음에도 정말 지금처럼 이 승복의 메시지를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할지 아니면 헌법재판관들이 이것은 또 우리법 연구회가 뭐 뒤에서 작동됐고 뭐 했고 해가지고 이 정치적 판결을 했고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지는 않을까. 전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자꾸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어떤 이 국민들을 선동하고 폭력을 사주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부추긴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거꾸로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이번 그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계엄 면허증을 발부한다면 그럼 우리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다시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인용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네. 또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은 훨씬 더 심각한 말들이 많아요. 헌법재판소 뭐 가루를 만들겠다든지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시는 분들 네 밟아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또 그분들 개인이 하는 얘기인가요? 국민의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건 괜찮은 건가요?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안 그러는데 왜 너희만 그래? 네. 라는 방식으로 공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이런 때 또 나서는 게 개혁신당인데. 아 맞죠. 균형의 논리에서 빠져나와서 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개혁신당의 한마디 거들면 네. 갤럽에서 사라지. 똑같습니다. 예. 분하다. 다음 주는 또 제가 들어갈 잘하죠?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근데 똑같아요. 네. 예. 똑같아요. 국민의힘은 뭐 서모 의원은 헌재 부숴라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국민의힘 공식 홍보국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얼굴과 이름까지 박아가지고 사실상 조리돌림 한 거잖아요. 예.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있어요. 이렇게 뭐 뭘 우리법 만들어서. 연구에다 국민의힘이 과익 아니라서 판사다라고 몰라. 하는. 저와는 무관한 네. 일입니다. 자, 국민의힘도 사실 승복이라기보다는 불복의 사인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박지원 의원은 뭐라고 했어요? 헌법재판소 기각당했을 때 제2의 이완용이다. 예. 기각되는 재판관은 자자손손 그 재판관은 한국에서 못 살 것이다라고 중진 의원이 박지원 의원이 입 밖으로 꺼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국민들이 봤을 때 정치에 관여되어 있지 않은 잠깐 뉴스를 보는 국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거 놀고들 있네. 네. 이럴 거예요. 예. 어떻게 서로 승복 얘기하면서 서로 불복하고 있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정신 차리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신 차리시라. 어쨌든 내일이면은 결론이 좀 나올 상황이고요. 네. 대통령은 헌재에는 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잘하셨죠? 예, 네. 잘한 결정이다. 잘하신 결정인 것 같고 왜냐하면 뭐 가포 경계가 발동되고 내일, 경찰 네. 14,000명인가요? 네, 어마어마한 병력이 투입돼서 안전 유지에 만전을 기할 텐데 대통령께서 헌재 직접 참석하게 되면 또 지지자들이 그만큼 양쪽 모두 흥분할 수도 양쪽을 있고 자극시킬 수 있고. 대통령 경호 문제로 경찰의 어떤 방호벽이 또 허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우려해서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않는 건 잘한 결정이라고 보고 적어도 그 결정에 대해서만큼은 여야가 뭐 시시비비를 따지거나 이론을 제기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라고 내일은 안 했어요.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 안 해요. 민주당 지도부도 네. 국회에서 보시는 거예요? 여기 천막 장사도 사실은 좀 위험해 보여서 네. 이쪽 근처에 나타나시는 것 아직 자체가 지금 뭐 공식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없는데 아마 대략 오전 중에 최고위원회가 있을 것 같은데 비공개 네. 최고위원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아마 국회 근처에서 근데 지금 내일 또 이 국회도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예보들이 있잖아요. 네. 뭐 인용이 되게 되면 뭐 무슨 행동 이런 분들이 국회를 에워싼다든지 뭐 이렇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어제부터 국회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 외부인들이 출입이 전면 금지되는 상황도 그렇군요. 있는데 네. 글쎄요 지금 이 구체적인 장소나 시청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언론에 공개된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제가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일단 그 오늘까지는 선거 전날이니까 뭐 여론전을 각자 한다 하더라도
내일은 선거를 그냥 좀 조용히 기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직전에 뭐 누가 메시지 내거나 이래서 좀 자극시킬까봐 그게 좀 걱정은 되는 것 그러지는 같아요. 않지 않을까 네. 싶어요. 예,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선거 이후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양당 지도부에. 선거가 뭐 오래 걸려도 1시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에 양당 지도부가 각 언론사로부터 어떤 메시지 3당이라고 좀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3당 지도부. 네, 그러면 조국혁신당이랑 같이 해야 되잖아. 4당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요 정당 지도부가 됐죠? 네. 네. 주요 정당 지도부가 본인들 마음에 설령 안 드는 결과가 나와도 지지자들을 다독이고 안심시키고 차분하게 만드는 네. 그런 메시지를 탄핵 선고 이후에 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의 말씀처럼 내일 그 각 정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는 좀 지켜보시기로 하고요. 네.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우리 헌법재판소의 존재감 역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가장 크게 나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하나에 네. 뭐 이걸 뭐 일일비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가 달려 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뭐 이미 평론의 결과 주문이 써져 있다고 뭐 다 알려져 있지만 네. 정상적인 정말 이 보편적인 가치들이 반영된 그런 결과이기를 희망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지금 마무리할까 하는데 이기인 최고 마지막 뭐 하실 말씀 아, 네. 있을까요? 사실 이 탄핵을 저희가 평가하고 평론하지만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운동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네. 이렇게 사태가 오기까지 우리의 책임은 없는가라고 되돌아보면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수 정권에서도 사실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2명의 대통령이나 탄핵되는 아주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기 네. 때문에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 전체가 반성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사실 국론이 화합됐다기보다는 좀 더 분열의 가속화가 이루어졌다고 좀 보거든요. 네.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만약에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을 하고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정치권이 모두 다 반성하면서 좀 더 국론이 화합될 수 있는 정치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내일은 저희가 특별 생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디데이를 맞아서 아침 8시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내일 아침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